안녕하십니까. 매경과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는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전략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태평양 BK의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매경과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션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공동으로 기획해 주신 매일경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이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국내 최근 주주 제한 동향, 국내 공시 의무화의 쟁점 등 기업이 변화하는 ESG 경영 환경에 맞춰 책임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중요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총 4분의 발표자분들의 강의에 앞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기업과 관계자분들께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태평양의 양시경 업무집행 변호사님과 매경의 김정욱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태평양 양시경 변호사님의 기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의 업무집행 변호사 양시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태평양 ESG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객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이처럼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아쉽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본 웨비나 개최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 매일경제 주최 측과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매경닷컴의 김정욱 대표님께도 저희 태평양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와 또 곧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 준비하시는 때 즈음에서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2년에도 ESG 경영은 중요한 기업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산 규모 1조 원대 코스피 상장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의무,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이나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상장사의 정보보호 보고서 제출 의무, 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이런 새로운 규제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 연기금이 국내 기업들에 보낸 탄소 감축 촉구 서한의 사례처럼 해외 기관이 ESG 기초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과 선제적인 관리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ESG 경영의 추세를 보노라면 이제 기업이 홀로 ESG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경영 일선에서 여러 가지 ESG 정책을 입안하고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들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되는 ESG 리스크와 함께 그 기회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사회 및 전문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요구된다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 태평양은 작년 1월 국내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ESG 웨비나를 시작하면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고객분들과 또 이 전문가들 간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저희 태평양에서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기업 관계자분들의 필요에 맞춰서 ESG 가운데 특히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주제로 웨비나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최근의 동향, 그리고 각종 공시 의무, 그다음에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2022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최고의 ESG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ESG 내에 특히 지배구조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태평양은 여러 고객 기업들께 언제든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드리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로 오늘 행사를 열어주신 양식영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매경닷컴의 대표님이시자 매일경제 기획실장이신 김정욱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경제신문 기획실장 겸 매경닷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ESG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함께 준비해 주신 양식영 태평양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태평양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주총 시즌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는 ESG와 기업 지배구조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강의를 들려주실 배용만 태평양 변호사님, 이소영 변호사님, 최수빈 한국거래소 ESG팀 변호사님, 안상희 한국 ESG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저희 매일경제도 ESG 확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경련,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ESG 민간협의체를 발족했고 또한 그 매경 ESG 클럽을 구성해서 회원사 초청 포럼과 세미나 개최, 국내외 평가기관 보고서 발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향력 있는 ESG 네트워크로서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ESG 활약상도 신문과 인터넷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TV 토론에서 알리백 화제가 된 그다음에 텍소노미 탈원전 등 이런 단어들이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특히 어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와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해안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축사 잘해주신 김정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태평양의 배용만 변호사님께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배용만 변호사님은 태평양에서 주주행동주의, 경영권 분쟁, 주식 소유권 및 지분투자 관련 분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해 주시는 전문가로 오늘 발표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최근 입법과 판례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을 맡은 태평양 배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ESG 중에서 G-거버넌스에 해당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전체적인 것을 개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편하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구성은 ESG 관련 2021년도 주요 동향과 2022년 주요 전망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이슈들을 개관해 본 다음 최근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입법과 판례를 통해서 어떠한 흐름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 관련 주주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디에 신경을 써서 더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최근 ESG 주요 동향과 전망을 큰 틀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ESG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면은 기업과 경영진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여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입법, 규제기관으로 국내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 해외 정부가 있고요.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로는 연기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들, 특히 이제 국내 ESG 평가사와 해외 ESG 평가자들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및 상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결국 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기업이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 지표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 ESG는 크게 4가지를 그 주요 동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021년도를 기점해서 미국과 EU가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중심의 ESG 실사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ESG 관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평가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언론을 통한 평판 리스크, 해외의 경우에도 신용 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행동주의의 부상입니다. 주주들, 그중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투자기업의 ESG 경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ESG 관련 주요 전망은 어떨까요? 우선 2022년도는 정부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그리고 관련 법령 도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제 및 제재 규정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과 공공금융사들은 책임 투자에 대한 ESG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주요 투자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ESG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등 이사회 내 실직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가 더 주목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위원회 활동 평가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SG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주들의 주주 제한 안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2월, 매년 2월은 주주 제한 시즌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주주 제한에는 주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 정기주주총회 시점까지 국내 상장사에 제기된 주주 제한 안건들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주주들이 어떠한 내용들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을 변경하면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거나 또 눈에 띄는 점은 집중 투표제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 축소 관련된 내용들도 보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주주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내용으로 먼저 폐쇄적 지배구조 형태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회 내 위원회, 사회이사 비율 확대, 감사나 감사위원수의 확대,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 등 이런 내용들이 역시 눈에 많이 띕니다. 그 외에도 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들의 실질적 편의와 관련한 제도 보완 요구도 꽤 있었고요. 황금 낙하산 조항의 폐지나 초다수결 결제 등 삭제 등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 관련 정관 삭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주들의 주주 제한 내용 외에도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는요.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ESG 모범 규준상의 기업 지배구조 항목과 평가 지표를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 이슈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크게 4가지가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의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소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ESG 평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주 권리 보호 및 소통 노력,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주주들의 주주 의견 수렴 장치가 평가 지표로 나와 있고요. 이사회의 독립성과 충실성 수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사회이사의 구성 현황, 그리고 이사보수 정책의 적정성 등이 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의 독립성 수준, 관계사 부실로 인한 위험성 수준, 배당 등 주주가치 환원 노력 수준 등도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제한, ESG 모범 규준이나 그리고 국민연금 ESG 평가 지표를 통해서 여러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실제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한번 ESG 대응 우수기업 활동 예시를 가져오 본 것인데요. 먼저 이게 2021년 12월 1일에 발표된 것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유공수상기업 단체의 주요 공적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소개만 좀 드려보자면 S사는 ESG위원회 운영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 확보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H금융사는 준법 경영 그리고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그리고 K사는 임직원의 성별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그리고 H사는 ESG위원회 신설, 윤리경영 강화가 주요 공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동이사제가 좀 핫하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주요 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의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과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최근 입법과 판례들을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로 둘러싼 최근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주의 감독 강화 경향입니다. 2020년 12월 개정 상법을 통해서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그리고 이를 통한 주주들의 감독 강화 토대가 상당수 더 마련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상장에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완화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조항 그리고 상장회사 특례 조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실제로 하급심 실무 법원들에서 판단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입법적으로 정비해서 양자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 결과 어느 한 요건만 갖추면 이제는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이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상장사에 대해서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곧바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소수주주권의 내용들을 한번 열거해 본 내용인 건데요. 주주제한권,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대표소송 제의권 등등이 있죠. 이 경우에도 이제는 법 개정으로 일반 조항과 특례 조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대표 소송의 도입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은 모회사 주주, 특히 이제 모회사 주주 중에서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 또는 상장회사의 특례 조항에 따른 0.5%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주주는 자회사 이사, 이제 모회사 이사가 아닌 자회사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중대표 소송의 적용 범위는 상법상 상법 342조 2 사망에 따른 자회사 개념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제는 손자회사 그리고 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도 다중대표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모회사, 그 회사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타겟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0년 1월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 대량 보유자의 보유 목적을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차등화하고 일반 투자 목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이 가운데에 보시는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간쯤에 위치한 영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즉 경영권 영향에 미칠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으로 포섭될 수 있는 내용들, 이게 과연 어디에 포섭이 돼야 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권 행사 범위에 들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일반 투자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일반 투자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한번 보시면 단순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들, 또는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 공적 연기금의 사전 공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정관 비용을 추진하거나 신주 발행 유지 청구를 행사하거나 배당과 관련 주주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투자가 될 수 범위로 포섭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공적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활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단차 면제 특례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는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사와 이사회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임원 후보자의 관련 사항이 공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해드리겠고요. 큰 틀에서만 보시자면 또 하나는 사회이사 자격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이제 아직 경과 조치 기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2022년 8월, 올해 8월이죠. 8월까지 이사회 성별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정기 주총에 있어서도 이미 다양한 그 성별에 대한 특히 이제 여성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정기 주총 때 하지 않으면은 임시 주총을 열어서 다시 또 성별 구성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외국인 주주 의결권 자문사와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미 이사회 성별 구성의 다양화는 외국인 주주들 입장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한 여러 요소 중에 플러스 요인으로 실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제한적 도입입니다. 즉 감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감사위원이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분리 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별도로 선임하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은 일괄 선출에서는 A 빨간색 또는 A와 한번 보실까요? A 보시면 사회이사 A 선임의 건을 먼저 하고 일괄 선출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감사위원 A를 선임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이사 선임 단계에서는 A라는 이사에 대한 3% 의결권 제한 적용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단 선임된 다음에 그 사회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3% 의결권 제한 룰을 적용하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선출 오른쪽 표 보시면 A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는 곧바로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감사위원, 사회이사 둘 다에 걸리는 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제의 측면을 좀 더 고려해서 적어도 한 명은 이제는 별도의 분리 선출로 해야 된다라는 제도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판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이사의 감시 의무 강화 경향입니다. 2021년 11월 11일에 선고된 이 본 대법원 판결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표를 3개 이상 붙이고 싶은데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인데 해당 판결의 판시 취지를 정리해 보면 제가 뒤에서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대표이사는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하더라도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준법을 위한 포괄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가 존재하고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감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로서는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 사안이 담합과 관련된 사례이긴 하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은 공정거래법에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법령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회사 운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회사들의 관련된 체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회 감시 의무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 판례를 하나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코스닥 시작 상장 회사에서 유상증자 대금 일부가 횡령된 경우 사회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표이사 그리고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의무는 사회이사 그리고 비상근 이사에게까지 모두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이사의 감시 의무 강화뿐만 아니라 성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관련해서는 카지노 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지자체에 대한 기부행위 결의를 하였던 사안인데요. 여기에서 이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사회에서 기부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 그리고 기부의 액수, 더 나아가서는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원고에게 주는 이익,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다각도로 고려했고, 이 경우에는 이러한 기부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대법원 판례 그리고 하급심 판례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현재 이사의 보수에 대한 통제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하여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당연히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배주주의 의사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사에 대한 특별 성과급 역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되는 사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 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 그것만으로도 그 부분의 지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 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그렇지만 최근 하급심을 중심으로 이사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 효력을 제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 감사가 회사에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면 보수 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원에서 수행한 사례 중에서는 법원에서 일정 금액을 딱 정한 다음에 이를 초과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고, 설령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충실 의무 그리고 성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이사 보수에 대한 통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현재까지의 입법과 판례 경향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최근 동향을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 경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사회에 대한 법원의 통제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의 필요성은 이제 ESG라는 바람을 타고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좀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관망하고 개관을 했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공시,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 그리고 평가와 개선점과 관련된 아주 좋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중대표 소송 등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 배용만 변호사님께서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의 최수빈 변호사님께서 ESG 경영과 공시 의무,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수빈 변호사님은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의 유일한 변호사님으로 금융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금융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계십니다. 기업들의 ESG 관련 정보 공시, 지배구조 보고서의 가이드라인 재개정, ESG위원회 조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고,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거래소의 ESG 공시제도와 함께 최근 현황과 쟁점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온 최수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ESG 지원부의 유일한 변호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제 거래소에는 변호사분이 30분 넘게 계시고요. 저는 이제 ESG 지원부 안에 있는 유일한 변호사로서 법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뭐 이슈가 있을 때 뭐 공시도 마찬가지겠죠.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저희가 ESG 팀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부로 승격이 돼가지고 이제 ESG 지원부가 되었고요. 저희 이제 그 거래소가 5개 본부가 있는데, 코스피, 뭐 코스닥 이렇게 본부 밑에 시장부서가 있고 공시부서가 있는데, ESG 지원부가 됐다는 거는 팀에서 이제 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점점 ESG에 대한 힘이 더 실어지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거래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ESG를 되게 시리어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거래소가 ESG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공시 의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적용시키고 있는데, 관련해서 거래소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공시를 받고 앞으로 계획은 뭔지, 그리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쟁점들은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공시가 왜 중요한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공시가 중요해진 거는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ESG 관점에서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ESG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하지 않고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투자를 받을 수 없고 이게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앞으로 뭐 단기간 내에 전 책임 투자 규모를 50%까지 늘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임 투자 비율이 확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유가 상장 기업이 800개 정도 되는데 ESG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ESG 정보 공개가 아니라 공시가 아니라 공개하는 기업들만 해도 한 100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개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ESG 관련 주제 동향과 ESG가 왜 중요한지는 4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먼저 변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사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 결정을 시작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오픈된 강의만큼 기업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들도 이미 ESG 관점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던가 착한 기업을 구별해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그 ESG 관점에서 그 연기금이나 금융운용사들이 ESG 관점에서 돈을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도 관련해서 규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하고 있는 ESG 공시나 정보 공개 규율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하 설명드렸다시피 평가사들이나 시험평가사들도 ESG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점을 아우르고 있는 거는 그 기업들이 ESG 공시를 준비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경쟁 사회에서 지금 그 운영 중에는 ESG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 상장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 차원과 그 향상을 위해서는 ESG를 꾸준히 정보 공개를 독려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처음에 ESG가 나왔을 때는 약간 자율규율 형식으로 약간 그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ESG가 나쁜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갔다면요. 요즘에 그 ESG 규율 형태는 정보 공개를 강제화하고 의무화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저희도 그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ESG 정보 공개를 점점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ESG 보고서와 지휘 보고서를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지휘 보고서 같은 경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이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 의무화 되어 있고 올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2022년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2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대폭 확대되고 결국 목표는 2026년에는 전 코스피 유가 상장 기업은 지보고서만큼은 의무화시키는 로드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ESG 그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25년부터는 어느 규모 이상인지는 지금 뭐 결정된 바 없지만 자산총액 2조 원이 될 수도 있고 25년부터는 일정 부분 의무화가 되어가지고 30년부터는 전유가 상장 법인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SG 규제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EU 유럽 규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유럽이 먼저 규제화를 시키고 법제화를 시키는 와중에 거래소 측면에서 이제 거래소니까 거래소는 약간 자율규제, 상장 기업을 상대로 자율규제 기관이잖아요. 거래소 동향을 살펴보면은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거래소는 거래소의 자율규제, 자치 규정을 통해 가지고 ESG 공시를 일정 부분 의무화시키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나스닥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법은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소 단계에서 일정 부분 ESG 공시를 의무화시키거나 공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의 LSE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였죠. 그 TCFD 기준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프리미엄 우리나라로 치면 유가증권 상장 기업들한테는 의무화를 시켜가지고 보고서가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ESG 공시를 얘기할 때 ESG 공시가 왜 그러니까 ESG를 이제 ESG 기업들이 ESG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그 많은 소통을 하다 보면은 ESG가 왜 중요하냐 보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ESG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ESG 공시를 확대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ESG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ESG 공시를 통해 가지고 평가 체계가 세련되고 투자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결국은 ESG 경영이 이루어지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거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고서 어떻게 써야 돼요? ESG 뭐 공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결국은 ESG 공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기업 문화가 ESG 경영 쪽으로 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와 그 공시의 역할, 수단과 목적의 사이를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문제상 이제 제일 중요한 ESG 관련된 제도가 거래소가 운영하고 ESG 공시 의무 관련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ESG 관련 공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내놓고 있는 그 지보고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ESG 팀이 생기고 제일 먼저 발표한 게 ESG 가이던스였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그 유가 공시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보고서 의무화될 때 만들어진 건데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가이던스랑 가이드라인은 무슨 차이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무하는 입장, 규율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이제 포맷을 딱 드립니다. 이렇게
지보고서를 공시를 하시거나 작성을 하실 때 그 사업보고서 쓰실 때처럼 그 딱 써야 될 항목이 있고 그 공시해야 될 루틴과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는 경험성이 없죠. 그냥 안내하고 조언과 도움을 드리는 가이던스. 이게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 설명드릴 거는 오늘의 주제인 그 지배구조 보고서 있잖아요. 지배구조 보고서는 ESG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규범성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지금 거래소가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그 공시법인이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저희 거래소가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이 좀 빨라졌으면 오늘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금융이나 뭐 금융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지금 3월 초로 좀 예정됐기 때문에 그 어떻게 개정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현재 가이드라인은 변하고 있고 변화 예정이고 1조 원 이상 기업들이나 최근 ESG 이슈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근거 규정을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문의를 맞추셨는데 이게 저희 상장 규정, 공시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규정이 있다는 말은 유가증권 상장 기업들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고 코스닥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조 원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은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들만 대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다른 그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그 지보고서 ESG 공시는 약간 좀 제재가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는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보고서 잠깐 뭐 안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막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 기존의 수시 공시와 정시 공시와 마찬가지로 그 규칙은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30일 올해부터 개정이 됐죠. 5월 30일 날 보고서를 내지 않게 된다면은 그 불성시 공시 법인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는 뭐 그 과징금이나 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기업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시리어스하고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1조 원 이상으로 편입되시는 유가상장 기업들은 잘 준비하셨다가 5월 30일 날 꼭 보고서는 내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ESG 중에 왜 G만 먼저 의무화되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제기하세요. 저희 가이던스도 있지만 그 ESG 중에 G 먼저 의무화되고 공시화됐다고 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ESG 중에 G가 먼저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ES도 따라갈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경영진의 마인드가 경영진의 그 구조와 스트럭처와 그 역할 같은 게 이게 딱 그 ESG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뭐 이 사회가 견제를 제대로 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구축되지 않으면은 ES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저희 가이던스에도 있거든요. ESG 중에 G가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 그래서 G가 먼저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G가 먼저 도입된 거는 금융회사 아시겠죠? 금융회사 먼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법이 먼저 16년도에 시행되기 전에 저희 그 KCGS에서 모금기준을 금융회사는 모금기준을 만들었고 그게 쭉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19년도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성장 기업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저희 지배구조 보고서가 가장 가지는 그 최대 특점은 다른 공시와 그 구별되는 점은 이게 COA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COA 방식이 되게 이제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되게 낯설고 어려운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컴플라이어로 익스플레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우는 10가지 그 아이디어한 모습을 딱 제시를 하고 그 10가지 원칙을 그 준수를 하시는지 준수를 안 하는지에 관해서 기업 스스로 설명을 하고 투자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받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 분들이 이제 쓰실 때나 나중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게 준수가 많아야지 좋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사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저희가 우수공시법인 시장을 하거나 보고서 자체를 심사를 할 때는 이 컴플라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CO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하고 있다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하시던가 아니면 준수하지 않았다면 준수하지 않은 이유를 적당히 써주시면 그 보고서의 그 퀄리티 자체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준수 반영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걸 지양해 주셨으면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평가를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그 컴플라이가 아닌데 컴플라이라고 이제 보고서 쓰시면 점검을 해서 정정고시까지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참조사 말씀드리지만 작년 기준으로 215개 정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올해 일종으로 넘어가니까 100개 정도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배구조 보고서가 들어오면 점검하는 그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배구조 보고서가 3년도와 연동이 돼 가지고 3년도가 끝난 그 사업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2개월 이내에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결산을 여러 번 하시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결산을 뭐 1년에 2번, 4번 하시는 기업도 있었고, 결산원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3월에 하시는 기업도 있고 6월, 12월에 하시는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점검을 딱 하고 시상까지 딱 마무리하고 정정고시를 나가려면 점검이 딱 일원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을 바꿔가지고 5월 30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무 대상이신 분들은 결산원과 상관없이 5월 30일 날 무조건 보고서를 내셔야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받게 되면은 저희 부서원도 있겠지만 알바나 뭐 이런 걸 인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브리프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외부에 한번 나갔다 옵니다. 외부에서 나가서 교수님들이나 외부 관계자들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10월쯤에 정정공시 요구를 하고요. 11월에 시상 또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거래소가 뭘 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욕심을 좀 부린다면은 어떻게 하면 공시법의 우수 공시법에 선정이 돼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지배구조 보고서 맨 하단에 보시면 15개 핵심 원칙 준수 현황표가 있어요. 이게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도 보고를 할 때나 외부에 나가서 기자분들이나 평가사들이 이제 활용을 하실 때는 이 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준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이제 해당 내용을 찾아가 읽어봐서 이제 저희나 외부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찾아봐서 이건 준수 여부로 평가가 안 되는 수준인데 CO의 관점에서 준수라고 보고서 아무리 읽어봐도 익스플레인 제대로 누가 읽어봐도 이건 준수라고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인데 준수라고 평가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정공시가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 정도 정정공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정정공시라는 게 되게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정정공시를 내보내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시 실무자들이나 그 관련해서 지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준수 여부에 동그라미 치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 회사의 진정한 스테러스 리포트잖아요. 현황 리포트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수준은 이 정도라고 정확하게 쓰신 다음에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10가지 원칙은 이렇게 COE 방식에서 우리 최소한 대한민국에 상장된 코스피 상장 기업이라면 이 정도의 지배구조 수준을 갖춰야 된다라고 내세우는 10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해외 OECD의 코퍼레이트 프린시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만든 것들인데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째 되고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3년 동안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부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줄어드는 부율도 있어요. 5번 최고 승계 정책 마련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정정고시를 요구를 하면서 이제 기업들에 퍼지는 거죠. 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은 정정고시 받는구나 하면서 이제 제재를 찾아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지보고서가 의미가 있냐라고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지보고서를 3년 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핵심 지표 준수 현황도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뭐 평가 받을 때도 일정 부분 지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업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다른 축 하나가 ESG 보고서인데 이건 아직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죠. 25년부터 지금 일정 부분 이상 의무화되겠다고 이제 준비 중인데요. 의무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70여 개사
기업들은 작년 7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자율공시 형식으로 이제 공개가 아니라, 공개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고 공시는 이제 저희 시스템 통해 가지고 진짜 공시를 하시는 기업들은 약 75개 정도 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30년도를 목표로 전 유가증권 상장 기업은 ESG 보고서가 의무화되는 걸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00개 기업들이 ESG 정보 공개를 다 의무화시키면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컨설팅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가 ESG 정보 가이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ESG 공시를 접근하시는 기업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저희 거래소뿐만 아니라 LSE나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가이던스를 만들어가지고 상장 기업들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가이던스는 저희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이게 정보 공개, 이제 ESG 정보 공개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이 외부 컨설팅 없이 이제 실무자가 혼자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 준비할 수 있게 만든 보고서긴 한데, 그렇게 거기에 뭐 도달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보 공개 원칙 여기 슬라이드가 빠졌는데, 그 정보 공개, ESG 정보 공개를 처음 하시는 기업들이 가장 당황해하시고 황당해하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ESG 정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국제 기준도 많고. 근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실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 저희 가이던스 보시면은 ESG 그 회사가 갖고 있는 ESG 많은 이슈들 중에서 이렇게 순서를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중요성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 중요성 평가대로 어떻게 목차를 쓰고 썼는지 체계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GR이나 세스비처럼 이제 그 마지막 후단 부분에 그 계량 지표 부분이잖아요. 계량 지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GRI를 써야 되는지 세스비를 써야 되는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핵심되는 원칙을 몇 개 뽑아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하면은 기본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 정도 공고 지표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외에 이제 새로 ESG 공개를 시작하시는 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는 공고 지표 12개 항목, 21개 지표를 발표했으니까 이것도 참조해서 공시하시면은 될 거라는 게 저희 거래소의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처음에 제 공고 지표를 발표를 하고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기존의 ESG 보고서를 만드시는 기업들이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이 공고 지표를 따라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발표한 날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진짜로 공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규율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거래소가 실시하고 있는 지보고서와 ESG 보고서를 어떻게 가이던스와 가이드라인 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거래소가 지금 ESG 공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요즘 뭐 ESG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뭐 소액주주들이 뭐 싫어하는 거 있죠. 물적 분할로 재상장 같은 이슈들이나 뭐 내부 통제, 내부 거래 이런 것들. 다양한 이슈 관련해 가지고 매번 법령의 개정이나 규제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보고서는 COE 방식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율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관련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한다면은, 만약에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툴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보고서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ESG 공시를 의무화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공시 기준이 이게 지배적인 공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공시 기준이 없고, 워낙 다양한 기관이 다양한 공시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따라야 되는지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래소가 이 문제를 파악해 보려고 작년에 지배구조 지속 가능 보고서를 3년 연속 내시는 기업들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지하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내세울 수는 없고 UN SDG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임이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약간 좀 시대에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그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따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ESG 보고서를 의무화 시켰을 때 과연 어떤 권고 지표를 표준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2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세습이나 TCFD 관련 기준이 확 늘었죠. 이게 유럽 쪽에서 이제 관련된 그 지배적인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기준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고 지표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문제도 많아요. 이게 지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보고서는 의무화시키고 25년부터는 이제 ESG가 의무화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맞느냐에 따라 이게 지금 빠르냐 늦느냐 되게 의견이 많거든요. 이게 입법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상장협회 입장이나 뭐 그 이렇게 들어보면은 너무 빠르다. 이게 우리는 뭐 패스트 팔로워가 돼야 되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뭐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국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고민도 있고요. 컨테이너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ESG 관련 정보를 스탠드얼론 별도 보고서를 내시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사업 보고서 애니얼 리포트 형식으로 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사업 보고서는 되게 규율이 세지 않습니까?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담는지도 문제가 되고 사업 보고서 담으면 물론 기업 입장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획일화되고 공시가 획일화되고 정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이 좋은지 이거 하는 고민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 언론이나 이제 애니얼 리포트 둘 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사업 보고서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사업 보고서에 담는 게 유리하긴 함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이렇게 별도 보고서를 내는 거 보면은 뭐 비슷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돼서도 지금 쟁점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검증 문제입니다. 이게 ESG 보고서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제 검증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는데 이게 감사 보고서의 회계법인 감사처럼 규율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제 지키시더라고요. 이제 매년 변경하는 사들도 있고 쭉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안 봐주시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보통 루틴이 사업 보고서를 쓰시고 지보고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ESG 보고를 쓰시고 이런 식으로 가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투자자 활용자 측면에서는 보고서 언제 나오는지 이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7월 달에 몰리기는 하지만 언제 나오는지도 지보고서처럼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ESG 보고서를 의무화시켰을 때 어느 시점으로 의무화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증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드리자면은 검증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검증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SSA 모델 ESG 가이드라인도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많은 ESG 정보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게 중요하지 검증된 정보가 먼저 나와가지고 조금 나오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3차 정보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35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말이 너무 빨랐네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수빈 변호사님께서 매우 실용적인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가오는 3월 초가 되면 가이던스가 또 제정된다고 하니까 아마 관계자분들께서 또 계속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로는요, 저희 태평양 이소영 변호사님께서 주주 행동주의 사례 소개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변호사님은 적대적 M&A, 기업 경영권 및 주주 총회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분쟁 사건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ESG 경영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주주 행동주의를 포함한 중대한 이슈들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네, 시간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신생 자산운용사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SM 엔터테인먼트에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뉴스였는데요. 얼라인 파트너스는 SM은 K-팝 산업의 선구자로서 뛰어난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주주 제안 이후로 얼라인 파트너스는 머스트 자산운용, VIP 자산운용, 타이거 자산운용의 손을 잡았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는 자본시장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ESG 경영에 대한 시장과 사회의 요구가 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사례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그리고 기업의 대응책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보기 전에 현재의 주주 행동주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ESG의 유래는 사회적 책임 투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SRI 펀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인식도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RI 펀드 중 일부가 투자 전략의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 ESG 출발입니다. ESG 출발이 이렇다 보니까 ESG가 사회적 책임 투자와 같은 지향점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G를 반영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지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최대의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즉 캘퍼스는 ESG의 핵심 목표는 G를 반영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향후 캘퍼스가 선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ESG 정책에서 지배구조가 핵심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공과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성과 제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 대상 회사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되고 기업 경영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면서 긍정론 쪽이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G 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SG 경영이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다 보니 실질적인 개선 활동 없이 ESG 경영에 나서는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의 마케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친환경 경영은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싱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가 가치적 개념이니까 정확한 평가나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 워싱을 막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집중하고 주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고 또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선 세션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으므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하는 단계는 통상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자의 타겟이 꼭 실적이 나쁜 회사라거나 규모가 만만한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탁월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경향이 있으면 행동주의의 타겟이 될 수 있고요. 처음에 본 SM 사례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회사 같은 경우 펀드의 요구사항인 배당 확대나 구조 개편 등에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 투자자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에 동조해 줄 수 있다는 점도 대형 회사를 행동주의의 타겟으로 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소수의 지분만 취득해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로서는 다른 주주를 설득하거나 연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지배 구조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미국 펀드의 사례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 슬라이드에 기재해 놓지 않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회에 직접 진출하지는 않고 경영 간섭을 하는 단계입니다. 2018년 11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주류 회사인 페르노 리카의 2.5% 주주로 등장했는데요. 페르노 리카의 영업이익률이 경쟁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간파한 엘리엇은 자산의 일부 매각과 비용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엘리엇이 제안하는 전략들은 회사도 이미 검토해왔으며 향후 엘리엇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엘리엇은 회사의 이사와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사회 구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르노 리카는 2019년 1월에 그때까지 장기 재임해왔던 내부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용퇴시키고 프랑스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회이사로 영입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페르노 리카는 영업이익 제고 방안과 비용 절감 방안을 발표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실적과 주가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엘리엇이 살짝 개입만 했을 뿐인데도 큰 분쟁 없이 회사의 실적과 구조,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글로벌 언론들은 페르노 리카가 엘리엇의 간섭을 맞이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사회의 참여나 공동 경영 단계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진출시키는 경우입니다. 합의를 통해서요. 2010년부터 HP는 CEO의 성희롱 사건이나 PC 사업 매각 발표 등을 계기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때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릴레이셔널은 HP 지분을 매집해서 1.5% 지분을 확보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최대 기관 투자자인 캘퍼스를 우군으로 확보했습니다. 릴레이셔널은 HP의 이사회 기능 재고를 주장하면서 릴레이셔널 회장을 HP 사회이사로 선임해달라고 했습니다. HP는 이 릴레이셔널의 사회이사 재임 기간에는 릴레이셔널이 HP의 인수를 시도하지 않고 지분은 10% 밑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걸고 합의를 함으로써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다음 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펀드는 회사 측과 주총에서 표대결을 합니다. 헤지펀드 트라이언은 세계 최대의 화학회사인 듀폰의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진출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트라이언은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듀폰의 지배구조가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흐리게 하고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듀폰 경영진은 트라이언과의 정면 대거를 택해서 자체적 구조 개편안과 자사주 취득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트라이언과 듀폰은 각각 소외주주들의 위임장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출혈을 감수했고 결국은 캘퍼스의 지지를 받은 듀폰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듀폰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트라이언은 주식을 처분하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극단적 형태인 적대적 M&A입니다. 적대적 M&A와 주주 행동주의를 구분하는 견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가장 공격적 형태의 주주 행동주의로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레스토랑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인 다든 레스토랑의 주가가 2013년경에 크게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헤지펀드인 스타보드가 5.6%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스타보드는 회사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조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회사는 이 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2014년도에는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인 레드 랍스터를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스타보드를 포함한 주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임총 소집을 추진했는데 회사는 이것마저 무시하고 레드 랍스터를 매각해버리자 주주들이 분개했습니다. 스타보드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 실패를 비판하고 새 이사진이 이끌어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주들을 규합했고
결국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서 주주총회에서 12명의 이사 전원을 교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국내에서 행동주의가 전개된 과정을 보실 텐데요. 먼저 먹튀 논란의 원초격인 소버린의 사례입니다. 2003년 슬라이드가 잘못 나왔네. 소버린 사례 보겠습니다. 2003년 4월에 영국계인 소버린 자산운용은 자회사를 통해서 SK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때 소버린은 경영 투명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SK를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모델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이면에는 경영권을 위협함으로써 단기 투자 이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적었던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진이 그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적인 어려움을 이용했던 것이죠. 소버린은 약 2년 3개월 동안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최태원 회장의 퇴진과 경영진의 전면 교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에 임총소집 청구까지 하며 SK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7월에 그런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주가가 상당히 오르자 갑작스럽게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있었던 SK텔레콤에 대한 타이거 펀드의 공격 사례와 2004년 헤르메스와 삼성물산 사례, 2015년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례도 소버린 사례와 유사하게 약탈적 주주 행동주의로 평가되는 사례인데요. 소수의 지배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경영 형태나 그의 수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배임 등의 법률적 이슈를 노린 약탈적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비정상적이고 취약한 틈이 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엘리엇이 등장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08년 3월경에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일부 사업 부분을 현대글로비스에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이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현대차와 모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엘리엇은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회사에 보내는 서한을 일반에 공개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ISS 등 주요 해외 의결권 자문 기관들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현대차 그룹의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하자 결국 현대 측은 예정된 주총을 약 일주일 앞두고 기존 개편안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며 주총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그 후로도 엘리엇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주주 서한을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엘리엇은 드디어 현대차와 모비스에 정기주총에 관한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사회이사 선임 그리고 현금 배당이었는데요. 현대차와 모비스는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안건을 모두 주총 안건에 이의 없이 포함시켰고 대신 위임장 경쟁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엘리엇이 제안한 안건은 주총에서 모두 부결되었고요. 이런 현대차 그룹의 정기주총은 엘리엇의 주주 행동주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측과 엘리엇 모두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했다는 점에서 건설적 주주총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 행사한 행동주의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시대를 연 KCGI, 일명 강성부 펀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사례에서는 법원을 통한 분쟁이 하나도 없었던 것에 반해서 한진칼과 KCI의 사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가처분과 신청, 소송이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법적으로 의미 있는 선례를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진칼은 2018년 12월경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1,600억 원의 단기 차입금 조달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공시했습니다. KCGI는 이 차입 행위가 한진칼이 자산 총액을 인위적으로 증액해서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대로 대체하고
그래서 지배주주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차입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19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는 사회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했고 위임장 경쟁을 위해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 결과 KCGI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KCGI는 계속 한징칼 지분을 보유하면서 한징칼 지배구속 캠페인을 지속했는데요.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는 한징칼의 오너 일가 중에 한 명인 조현아 씨와 연합하는 등 다소 놀라운 행보를 보이기도 하며 조원태 회장이 이끄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지만 2020년 정기주총에서도 이사회 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KCGI 이후로 적극적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토종 펀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폭증하면서 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가치가 재조명되고 따라서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동향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예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먼저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ESG 가치 제고를 내세우는 신개념 행동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보통 ESG 펀드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데 트러스톤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한 뒤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고 그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역발상 전략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러스톤은 작년 말에 BYC 주식의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를 하면서 지난 1년간 경영진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회사 측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VIP 자산운용은 아세아 시멘트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꾸면서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예고했고요. 한라홀딩스에 대해서도 계속 지분을 늘려가며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다자산운용은 최근에 SK케미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 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삭제하고 배당을 증대하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회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밸류파트너스 자산운용도 작년부터 여러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공고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은 단순히 재무적 이익 증대를 위한 요구만을 하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 참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 개선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면서 ESG 경영을 촉구하는 전략을 취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행동주의 펀드는 회사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소송을 자주 활용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소송 외에서의 협상 그리고 주총에서 표를 더 확보하는 데 법원 결정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개별 가처분에서 승패가 반드시 결말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소더비가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의 공격에 대항해서 포이즌피를 설치했고 서드포인트가 이 포이즌피를 무효하기 위한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더비는 위임장 경쟁에서 서드포인트에 패배를 했고 결국 양측은 합의를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대상회사 경영진과 직접 소통해서 요구를 관철하려 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서 소송과 회사법의 역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회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변호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많은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겠지만 그것이 분쟁의 최종 결말과 같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는 경영진과 이사회, 그리고 변호사들도 법원보다는 아군이 되어줄 의결권 자문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 기업의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가 진출해 있는데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발생한 행동주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발생한 기업 가치 상승은 당연히 공유할 자격이 있겠지만 부당한 정보 활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 기업 공시와 불공정 거래 규제 제도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결국은 행동주의 펀드 이사회 진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출을 명함으로써 주주들은 이사의 선임 단계에서부터 3% 룰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헤지펀드를 포함한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출이 종전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면서 경영자, 사회이사, 기관 투자자들이 마치 행동주의 주주들처럼 사고하고 실제 경영이나 이사회 구성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행동주의에 대한 기업 대응 방법으로는 행동주의가 나타나기 전후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영권 방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히 포이즌 필, 즉 경영권 위협 현상이 나타났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싼값에 회사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이즌 필은 원래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고안된 것인데 반행동주의 포이즌 필은 전통적 포이즌 필을 변형해서 주주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협력을 막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격에 대비해서 설치된 포이즌 필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나 법원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칼 아이칸이 미국 석유회사인 샌드리지 에너지 지분을 매입했을 때 샌드리지 경영권이 칼 아이칸의 간섭을 견제하고자 주주 간 커뮤니케이션을 공동 보유에 포섭시키는 형태로 포이즌 필 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칼 아이칸이 주주들을 규합해서 이를 무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델라웨어주 법원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공동 보유 개념이나 간접 취득 범위를 매우 넓게 보는 포이즌 필은 무효이고 그런 포이즌 필 설치를 결의한 이사들은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사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축적되어 있고 기업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취하는 것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관대한 편인 미국에서도 이처럼 반행동주의 포이즌 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관 투자자 역할이 더 강조되고 실제로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 주주인권 행사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 간섭에 나서더라도 다른 주주와 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가 다수 출연했으며 이 펀드의 이사회 진출도 결국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행동주의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으로 방어적 수단만을 강구하고 스스로 주주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행동주의자를 포함한 외부 세력에 의해 강제로 지배구조를 개편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M&A 명가라고 불리는 미국 로펌 왁텔은 행동주의자의 접근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한 메모를 공개하였는데요. 비공개 연락과 공개적인 연락의 경우를 나누어서 비교적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골자는 행동주의자와 충분히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라는 것, 그리고 행동주의자가 타당한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설득력 있는 장기 전략을 제시해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얻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저는 태평양의 이소영 변호사였고요. 코로나 건강 염려증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던 주제를 행동주의 여러 단계와 사례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소영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last for the best죠. 저희 마지막 순서로 한국 ESG 연구소의 책임투자센터의 안상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션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이고요. 센터장님 짧게 소개드리면 과거 대신증권의 리서치센터에서 19년간 석유화학 등 섹터 애널리스트로 재직하신 후에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지난 2015년 이후 지배구조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국 ESG 연구소에서 책임투자센터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평가 현황을 포함하여 다가오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 관점 포인트에 대해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 ESG 연구소의 안상희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어려운 시간이죠. 식사 시간 이후에 이제 점심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 같은데 한 20여 분만 좀 참아 주십시오. 네, 충분히 컴팩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한국 ESG 연구소는 작년 8월에 대신경제연구소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들, 노동이사제 같은 이런 거 관련해서 이번 2022년도 주총 때 좀 약간 관전 포인트 같은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주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좀 내용을 살짝 살펴봄으로써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이런 이제 주주 제한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짧게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장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사실은 이제 S&P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한데 마음에 와닿는 문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기업에게 알맞는 그런 지배구조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지만 명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도 이런 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하나의 좀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로 이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국내의 특징은 뭘까 좀, 물론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단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 일반 주주의 주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주권과, 그다음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들의 지배권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일정 부분 밸런스를 갖춰가는 거. 이게 약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 기업의 특징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주주권과 이런 지배권에 대한 이 밸런스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이제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잠깐 좀 이제 장표는 상당히 텍스트는 많이 있습니다만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국내 기업 지배구조와 예를 들면 국내를 벗어난 영미나 유럽 쪽에 대한 차이가 뭘까? 근본적인 것은 기업에 대한 소유 구조의 차이이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테이블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 구조인 거죠. 국내 기업들은 주로 이제 지배주주 오너라고 하는 지배주주 중심으로 소유 구조가 되어 있다라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문 경영 체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는 지분의 분산도 역시 지배주주 중심으로 지분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이제 선진국들은 전문 경영 체제이다 보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 기업에 대한 통제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오너에 의한
인적 중심으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좀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외부 통제도 주로 이렇게 좀 전문 경영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지분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 기관 투자자에 의한 어떤 주주 관여 활동, 즉 인게이지먼트 내지는 소송, 즉 사후적으로 어떤 이제 기업에 대한 외부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한 말 반해서 국내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해외 기업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법으로 통제가 되는, 즉 사전 통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가장 국내 기업의 지배 구조와 다른 그 영미나 유럽 쪽 기업과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게 매년 이제 발표하는 그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지배구조 순위인데요. 작년에 발표했던 2020년도 아시아 국가 12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그 순위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위죠. 여기서 보시면 뭐 인도, 태국보다도 좀 약간 좀 하위에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점수입니다만 순위는 아니고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이 지배구조 부분이 일반 상장 기업보다 좀 높죠.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건데, 다음 표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지배구조 부분, 지배구조 제도 부분과 감사 부분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각각 12, 8입니다. 아시아 국가 12개 국가 중에서 유독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국내 상장 기업들이 좀 더 개선시켜야 되는 과제이고, 또한 그 제도 측면에서 좀 약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글로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서 잠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인데,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와 함께 저희가 이제 추천해서 한번 어떤 포인트를 좀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것처럼 2019년 1월 달에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그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좀 불편한 것들이 생겼던 거죠. 뭐냐면 이게 보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뭔가를 기업을 대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할 때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5% 대량 보유 보고제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연금은 지분 많이 좀 갖고 있죠. 근데 그런 5% 이상 갖게 되면 매번 매매할 때마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연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귀찮아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두 번째는 10% 이상 지분을 갖게 되면 매매를 했을 때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 의무가 있던 건데 그게 이제 특례가 적용이 됐던 거예요. 즉 2019년 10월 2020년 초에 자본시장 시행이 되면서 이런 두 가지의 큰 축이 이제 좀 개선이 되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관된 그 관련 법률들이 재개정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금이나 연기금 쪽에서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주활동, 소위 얘기하는 관여활동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제도적으로는 인프라가 일정 부분 갖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대부분 주요 제도 보면 한 9가지 정도 되죠. 이건 2020년 말에 대부분 다 이루어진 개정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글자 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보시면 7번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 이사회 구성이 특정 성으로 구성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갖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게 시행이 금년 8월부터입니다. 금년 3월 주총 때는 사실은 적용은 안 되지만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저희 쪽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시주청에 대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청 때 많이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한번 봐보면 노동이사제,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대표 소송도 할 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노동이사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공기업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났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역시 이제 여전히 그 처벌 대상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 그래서 주주총회 때 그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 재선임 안건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이 하나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에서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선정권도 저희가 한번 좀 이제 뭐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총에서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노동이사제의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상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서 상장된 7개 공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2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분들 숫자만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건데, 만일에 이분들이 다 재선임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7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들어올 수 있겠죠. 대부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스공사만 빼고는 다 재선임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6개 기업에서는 아마 이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올 것 같고, 아마 저희 같은 자문사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안건으로 아마 분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건데, 이 역시 보시면 워낙 이제 뭐 이슈가 많이 됐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HDC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비롯해서 사회적으로만 이슈가 됐던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다 기업 리스트는 다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하단 테이블 맨 우측에 보시면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 내려진 것들이죠. 과태료나 벌금.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보다 조금 더 팩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테이블에 보시면 우측에서 두 번째 보시면 대표이사가 포함됐는지, 즉 이 한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 다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등기 임원 중에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포함되는데, 그 대표이사가 만일에 재선임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의 일차 판단을 받은 상황이라 그러면 조금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표 소송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키는 그거인 거죠. 이 대표 소송의 주체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할 건지, 외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탁자 전문위원회 할 건지, 이게 이슈인데, 물론 기업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시그널을 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이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에 가장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액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맨 하단에 보시는 5번의 소송 절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절차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금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조금 메시지가 좀 강하다 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그 주주 제한에 대한 어떻게 행사를 해왔을까 좀 약간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 그 전에 최근 6년 동안 한 190개 정도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한 걸 내용을 다 저희가 취합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안건에 대한 반대율이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이긴 해요. 다만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2021년 걸 한번 보면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안건의 반대율이 4.3% 나오는데 하나 재밌는 것은 맨 위축에 있는 기업 집단,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업 집단 소속의 기관 투자자, 소위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삼성자산 뭐 이런 유해 기업들이 안건을 반대한 게 6.3%입니다. 전체 기간보다 좀 높게 나오죠.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잠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주주 제한에 대해서 의결권을 이제 그 안건에 반대한 걸 테이블인데 보니까 주주 제한에 대해서 반대율이 한 24% 나오죠. 즉 앞서 말씀드렸던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 전체의 반대율은 제가 4.3%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업 집단이 반대한 것도 기껏 6.3%. 근데 그에 반해서 주주 제한이 26% 넘게 반대에 높다는 거죠. 즉 주주 제한에 의한 반대가 기업 집단 소속의 기관 투자가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내용을 더 뜯어보면 주주 제한 중에 주로 규모 석유, 한국행 컴퍼니에 대한 이 주주 제한 올라왔던 것에 많이 반대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또 다음 장표에 보시면 이게 의결권 행사를 가장 많이 한 기관 투자자들의 쭉 순위를 보니까 이들 운용사들이 주주 제한에 대해서 반대한 기업들 리스트예요. 이 투자 기업이. 근데 이 기업은 많아 5개밖에 안 됩니다. 이 5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제한에 반대함으로써 전체 반대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약간은 수치가 아직까지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주주 제한은 아직까지는 이게 뭐 제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기업 쪽의 이사의 안건에 많이 좀 찬성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다른 주주가 올라온 주주 제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서 뭐가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3가지 골라서, 한 가지는 실제로 국내 상장 기업의 이사회가 정말 영향력이 있을까? 이 테이블에 보시면 2020년의 기준이 합니다만 전체 상장 기업에 올라온 이사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한 2만 건 됩니다. 그 중에 영향력을 행사, 즉 영향력이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에서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또는 보완을 지시하거나 이런 거 영향력을 한다 그러면 0.26%, 30대 그룹 소속 같은 경우는 0.25, 유사하죠. 근데 지배 구조가 그나마 선진적이라고 하는 금융 지주사들 해도 1.73%밖에 안 되는, 즉 상당히 이사회가 국내 상장 기업에서 영향력을 정말로 행사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수치는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웨비나 많이 듣고 계시는 기업 쪽에 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충분히 이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이사회 멤버들에게 충분히 소명을 거친다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를 다른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끔 사업보고서든 어떤 그 공시 자료에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에 반박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지배구조 좋다고 하는 그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역시 뭐 큰 차이는 없죠. 보시는 것처럼 특히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전체 보류 안건 반대는 하나도 없었고 보류 안건 한 2건 정도가 신한지주에서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사회를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냐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회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민할 시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서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이사회 평가 부분을 항상 지시합니다. 보고서. 그런데 이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사회이사분들의 출석률, 뭐 행사 여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여서 약간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수준에서의 이사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 쪽 사례인데 일반 그 해외 쪽의 이사회 평가에 대한 이제 컨설팅 쪽에서 가지고 있는 포럼이긴 하지만 조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 평가를 할 때 대상이나 누구를 할 건지, 이사회인지, 위원회인지, 개별 이사인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법론도 많이 구체적이어서 저희 국내 기업, 특히 이제 우선은 뭐 이제 금융 기업이 먼저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사회 평가에 대해서 좀 평가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영국에 대한 그 상장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이사회 평가 항목과 방법론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것처럼 상단에 이사회 평가의 방법은 설문지라든지 한국 기업처럼 자체 평가라든지 외부 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튀겼던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JP 모간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시티뱅크처럼 1대1 면접을 좀 많이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내 기업, 국내 상장 기업들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런 3자 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업에서 추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202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30대 소속 상장기업 대상으로 사업에서 재선임 안건이 총 49건 나왔습니다. 근데 사추위가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한 36건이죠. 아니, 36개사. 근데 이렇게 보면 그들 기업 중에서 재선임으로 그러니까 사회소부처위원회, 그러니까 이 재선임으로 올라오신 사회이사 후보가 사회이사 본인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경우가 총 26개사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거죠. 그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가 재선임을 올라와요.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결정해서 이사회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금융회사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비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공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시상으로 명확하게 여기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은 아예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딱 아예 명시적으로 딱 쓰고 있어서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른 류의 기업들은 그거를 안 쓰고 있어서 당연히 의결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해서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소위 얘기한 셀프 의결권인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 보시는 것 장표처럼 뭐 사업 보고서나 여타 부분을 통해서 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가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ESG와 관련한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과 그게 결국은 이사회에 대한 건강한 이사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웨비나에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현업에 계신다고 하면 이런 정보 공개에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해 주시는 게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국내 상장 기업들 지배구조 개선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우 엄중한 주제들을 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주셨는데, 제가 몇 차례 안 센터장님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 지배구조에 대해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또 고민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매번 감사드리게 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태평양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전략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ESG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록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질문이나 자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초청장에 명시된 담당자 분들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첫 번째 지배구조 웨비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3월 25일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3월 달에는 태평양과 환경부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요청해 주시는 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웨비나 후에 필요하신 정보는 또 발송드렸던 초청문 담당자 분들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